한국은 199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역시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 시행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 보호의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기점으로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그 결과 난민들 중 마약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러시아 난민들 중 일부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주요 사건은 울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러시아 출신의 난민 신청자가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입니다. 한국의 난민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독일에서 온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며 한국이 부럽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토프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사회학 교수로 일하며 15년 넘게 난민 문제를 연구해왔어요. 그동안 다양한 전쟁과 갈등을 피해온 난민들의 사회 통합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바로 러시아 난민 문제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난민들, 특히 푸틴의 군 동원령을 피한 이들이 독일로 몰려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했고, 독일 사회가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 달 전, 저희 연구팀은 함부르크에서 발생한 러시아 난민 연루 마약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지역사회에 불법 약물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사건 보고서를 읽으며 우리가 너무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해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독일 사회는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러시아 난민들과 관련된 범죄 뉴스가 보도되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어요. 왜 우리 정부는 그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는가?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이 주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15년간 연구해온 난민들의 통합 모델은 더 이상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통합을 위한 대화와 문화교류,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함부르크 사건 이후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독일의 난민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독일의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역시 최근 러시아 난민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군 동원령을 피해온 난민들의 신청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난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러한 접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난민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수개월 동안 체류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는 러시아 난민들의 이야기도 접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차가운 규제 속에서 막혀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더 큰 의문에 빠졌어요. 독일에서는 왜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한국처럼 엄격한 정책을 도입했다면 지금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까? 한국이 선택한 길은 분명 논란이 많겠지만 그들은 사회적 안정이라는 결과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자로서 한국의 정책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찬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독일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연구자로서의 호기심과 함께 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독일 시민으로서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그들의 대응 방식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국 역시 러시아의 군 동원령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공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대부분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은 그들의 대응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정치적 박해나 전쟁을 이유로 삼으면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군 동원령을 피한 사람들에게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군 동원을 회피하는 것을 난민 인정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전쟁을 피하려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이들을 대부분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현실적인 접근이 부러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엄격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안정성을 최우선시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강했고, 이는 종종 정책적 유연성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우리의 사회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를 펼치고 독일과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난민들에게 보다 개방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와 사회적 불안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난민 수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그들만의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식이 독일에서도 가능할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취한다면 지금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난민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해왔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면 과연 그 길이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안정감과 불안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기사나 보고서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의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서울의 독특한 분위기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며 동시에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데 익숙해 보였어요. 독일에서의 혼란과 비교하자면 서울의 거리에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깔린 일종의 안정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이 왜 난민 문제에 있어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난민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언론 보도나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를 가까이서 접하면서 저는 그들이 불안 대신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교수들, 정책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의 대다수는 난민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안전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사회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직접 느꼈어요. 특히 제가 머물렀던 대학에서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난민법 개정이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에서는 쉽게 논의되지 않는 안보와 공공질서라는 개념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의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한국에서의 최근 몇 년간의 난민 신청 건수와 처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매년 수천 건의 신청을 받지만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강력한 법적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독일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이었어요. 밤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제가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난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접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 독일은 그렇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죠? 그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의 고통을 우선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잃어가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가 독일에서 연구한 이론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단순한 강경한 조치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안정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는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선택한 길이 그들만의 현실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보았던 혼란과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현실들. 저는 서울의 안정된 거리를 걸으면서 독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서울의 대학 도서관에서 읽은 자료들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배경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부는 난민법을 개정하여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난민 자격을 철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이는 그들만의 현실적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법적 대응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한국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과 북한과의 긴장 속에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난민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의 설명은 제가 왜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난민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그들의 사회적 맥락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한국의 정책적 결정은 분명 엄격했고 때로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회에 가져온 안정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독일에서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우선시했고 그로 인해 생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관리해야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 후 그 안에서 가능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고려했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연구의 중심은 난민 문제와 관련된 정책 비교였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 이상의 통찰을 제공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한 정책 연구소를 방문해 난민 문제를 다루는 현지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난민법 개정이 단순히 난민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국의 정책적 결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의 거리를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여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느낀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정감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강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켜온 역사와 그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 전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얻은 경험을 독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대학의 강단에서 그리고 정책회의에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질문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사례는 단순히 그들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현실적 접근이 독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찾을 방법이 있을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비행기가 독일의 땅에 닿을 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함부르크 공항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어요. 독일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어요. 독일 사회는 여전히 난민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갈등은 날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저는 독일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우리의 정책적 접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강단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강의를 준비했어요. 강의 주제는 난민 정책,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저는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많은 질문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난민 수용이 당연한 도덕적 의무라고 믿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저는 그들의 시각을 확장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난민 문제를 우리와 다르게 접근합니다. 저는 강의의 시작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난민 수용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접근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결과로 얻은 사회적 안정은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사례가 그들 눈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교수들과의 대화, 공항에 체류 중인 난민들의 상황, 그리고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난민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아요. 저는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그들의 정책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접근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난민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독일의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난민 문제로 갈라져 있었고 정부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느낀 단호함과 명확한 기준이 독일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대학 밖에서도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책연구소와의 회의에 참석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난민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현실적인 기준을 추가할 수는 있어요. 난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동료들은 제가 제기한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접근 차이를 보다 깊이 분석하고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만들고자 해요. 독일의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논쟁으로 가득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갈등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통찰은 제가 우리의 문제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제가 가진 신념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 독일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만나 제 연구 결과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한편으로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과 독일의 난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나라의 정책적 차이점뿐만 아니라 그 정책들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보고서가 독일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제 연구실에서 난민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의 엄격한 심사 과정과 독일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결합한 것이에요. 우리는 난민들의 배경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면서도 그들이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서울의 안전한 거리, 사람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신뢰, 그리고 그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불편함 등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이러한 기억들은 제가 독일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균형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룩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것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현명한 정책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 안전과 번영을 계속 유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인들의 지혜와 단결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난민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와 질서를 지키면서도 인도주의적 가치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함, 그 거리의 평화로움을 절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자 세계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온다면 지금 제가 보고 느낀 이 안전하고 발전된 모습 그대로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류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던 미국 여성이 한류에 대한 연구와 생각을 공유하자 문화 연구자들, 마케팅 전문가들, 심지어 정책 입안자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지난 학기 초 제가 현대 아시아 문화의 세계적 영향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배웠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영화 산업, 인도의 볼리우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죠. 그런데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듣던 한국 대중음악, 자주 보던 한국 드라마, 그리고 최근에 빠져든 한국 음식들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최근에 본 드라마나 들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게 아닐까? 한국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이 생각을 곰곰이 했습니다. 제 방을 둘러보니 한국 문화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벽에 붙은 한국 아이돌 그룹 포스터,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옷장에 걸린 몇 벌의 한국 스트릿 패션 스타일 옷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문화에 둘러싸여 살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나만의 경험일까? 아니면 다른 미국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까? 이 궁금증은 제가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서 미국 내 한국 문화의 영향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검색 결과의 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학술 논문부터 뉴스 기사, 블로그 포스트까지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넘쳐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주제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대중음악의 빌보드 차트 석권,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 수상, 한국 음식의 세계적 인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제 졸업 논문 주제를 찾은 거죠.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아이디어를 설명드리자 교수님은 흥미로워하시며 연구를 진행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격려를 받고 나니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찾아 읽고 온라인으로 최신 통계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시작했죠. 일주일 후 저는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 내 한국 대중음악 팬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300%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연구를 더 진행할수록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음악을 넘어 영화, 드라마, 음식,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권 콘텐츠 상위 10개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미국 내 한식당의 수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7% 이상 증가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식 치킨집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제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국 스킨케어 제품으로 세안을 하고 등교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을 듣고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 문화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들은 보편적인 감성을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예로 들면 사랑, 가족,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적인 설정과 뛰어난 영상미로 담아내고 있었죠. 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전 세계 시청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한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아주 잘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나 현대적인 한식 퓨전 요리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독특한 조화가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문화 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아이돌 가수 그룹들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나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한 나라의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니.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국가의 힘을 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평가해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문화의 힘, 즉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된 거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 주변 환경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 식당에 새로 생긴 한식 코너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메뉴들이 인기 있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식의 맛에 푹 빠져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또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서양 음악 위주였던 캠퍼스 축제에 올해는 한국 대중음악 커버 댄스 대회가 추가되었거든요. 참가팀이 너무 많아서 예선을 거쳐야 할 정도였어요. 도서관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 섹션이 크게 확장되었고 한국 관련 서적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심지어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모집하는 포스터도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리더가 UN 총회에서 연설하는 영상이었죠. 그는 자신의 음악이 전 세계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음악은 국경, 언어, 인종의 장벽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겐 큰 책임감이자 영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문화가 단순히 오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 영상을 본 후 저는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의 크기나 범위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 그 영향력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한 거죠. 캠퍼스 내 한국 문화 동아리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한국 대중음악 댄스 동아리, 한국어 학습 동아리, 한식 요리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 문화를 통한 사회 변화라는 이름의 동아리였어요. 이 동아리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자선 활동이나 사회 참여 활동을 본받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아리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좋아하는 스타를 따라하는 정도였지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들의 활동은 더 진지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더 깊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심지어 사회 참여 의식까지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제가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는 달리 문화나 가치관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힘을 말하죠. 그동안 이 개념을 그저 이론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바로 그 실제 사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패션 업계에서는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이나 아이돌 가수들의 스타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뉴욕 패션 위크에서도 한국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미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들도 한국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죠. 뷰티 산업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뷰티라는 말이 이제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이나 메이크업 스타일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죠. 심지어 미국의 대형 화장품 브랜드들도 한국 화장품의 성분이나 포장 디자인을 참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한 뷰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뷰티 산업은 혁신의 선두주자예요. 그들의 제품은 세계 뷰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음식 문화에서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한식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죠. 김치, 고추장, 불고기 소스 같은 한국 식재료들이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한식 요리 교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표면적인 유행을 넘어 미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DNA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국 정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는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한류로 결실을 맺게 된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문화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니.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제 연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영향력이자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제 논문의 구조를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이 되었고 샤워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한국 브랜드로 바뀌었죠. 점심으로는 김밥이나 비빔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 옷장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 패션 브랜드의 옷들이 늘어났고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입은 것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들도 여러 벌 구입하게 되었죠.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구 대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매일 밤, 그날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의 영향들을 일기처럼 적어 내려갔어요.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제품들을 사용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했죠. 이 과정은 제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쓰는 말투나 제스처 중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자기 관찰과 기록은 제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어요. 단순한 통계나 설문조사로는 알 수 없는 한 개인의 일상에 한국 문화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였거든요. 그러다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과연 나 혼자만의 경험일까? 이 의문은 저를 또다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도 제 연구에 포함시켰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최근에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했고, 제 남동생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한국 아이돌 가수를 따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부모님도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계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아버지의 변화예요. 원래 전통적인 미국 음식만 고집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김치를 즐겨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는데 먹다 보니 이 맛있는 걸 왜 진작 몰랐나 싶더라라고 하셨죠. 이런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변화야. 이 깨달음은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문화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깊은 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제 연구의 범위를 더 넓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대학생들의 경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어요. 그 선생님은 최근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수업 중에 한국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갖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역사, 사회 구조, 심지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를 통한 교육의 가능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히 오락 영역을 넘어 교육과 같은 더 근본적인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인터뷰는 지역 식당 주인과의 대화였어요. 그분은 최근에 메뉴에 비빔밥과 불고기를 추가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식당의 인기 메뉴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소스로 만든 퓨전 요리도 개발 중이라고 하셨어요.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행을 따라가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의 식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이런 다양한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런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적 혁명의 모습일까? 이 질문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과거에 어떤 문화들이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력, 영국의 문화적 제국주의, 20세기 후반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화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례들과 현재의 한류를 비교하면서 저는 한류의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류는 정부 주도의 문화 정책과 민간 기업의 창의성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이었어요. 과거의 문화적 영향력이 주로 정치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달리 한류는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 기업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한류는 21세기 시대에 맞춰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죠. 마지막으로 한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감성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류가 단순히 한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대표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 논문의 구조를 잡고 나니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논문을 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고치는 작업을 반복했죠. 마침내 논문의 초고를 완성하고 지도 교수님께 제출했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제 연구가 과연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을지, 그리고 제가 느낀 한류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일주일 후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논문을 꼼꼼히 읽어보신 듯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이 주제에 대한 제 열정이 논문에 잘 드러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제안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큰 흥분을 느꼈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히 학위 논문을 넘어 더 넓은 학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였거든요. 동시에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학술 논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 연구자들, 마케팅 전문가들, 심지어 정책 기반자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류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21세기 세계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 그것이 바로 제가 한류를 통해 발견한 문화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졌죠. 그래서 학술 논문을 제대로 준비하기 전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에 방문해서 문화적인 다양한 부분을 경험하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